아니, 자,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고요? 나경원 의원의 질문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답변을 여기는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증인이야! 보다 이런 정무수석 처음 보겠습니다. 좀 다혈질이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국민들을 호통한 결과죠, 사실은. 서로가 예를 갖춰야 할 자리잖아요. 기강기관과 감사위원들. 진짜 끼어든 건 100번째가 잘못된 겁니다. 또 동료위원들하고 역사를 잡게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센터쿠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면서 쇄신 경쟁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D-150일 여야 총선 전쟁 돌입입니다. 자, 오늘은 진영을 막론하고 강적 행위를 보여주시는 네 분 모셨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그리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총선 기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확 치고 나간 거죠. 역시 고수들은 민주당에 있다. 아, 정치는 귀신이구나.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동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통합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의 대의에 걸어야 할 때입니다. 통합이 정이고 분열은 불입니다.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보수의 대통합은 박근혜 세력과 어떻게 되느냐. 혁신적인 공천을 만드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거든요. 관전 포인트예요. 답변을 여기는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감사가 어려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끼어든 건 100번째가 잘못된 겁니다. 답변을 했는데 어거지다. 도대체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국회가 생각해 줬으면. 저 성격은 정무수석 때도 못 바꾸는구나. 저런 식의 국감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계좌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소위 냄새, 그 냄새를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거죠. 검찰 조사가 이 정도 됐으면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성공적인 결과가 없다. 시즌 2가 얼마나 큰 스토리로 나타날까. 카밍순. 절대 카밍순 안 돼. 지지율 회복으로 자신감이 붙은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공정과 혁신, 미래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당에 쓴소리를 해왔던 금태섭 의원,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 등이 기획단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15명 가운데 2030 청년과 여성은 7명, 프로게이머 출신 27살 황희두 씨를 포함해 평균 연령은 49세입니다.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기획단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조국 사태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달궜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거에
국면 전환을 시켜버리더라고. 기획단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데 한국당은 뒤에 따라오는 걸 보니까 역시 고수들은 민주당에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포스트 조국 정국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지금 이제 조국 사태를 일거에 쓸어버렸다라는 뜻의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조국의 시즌 2가 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포스트 조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을 보면서 아, 정치는 귀신이구나, 선거는 귀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국면을 전환하는데 역시 귀신들이 있다, 고수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그걸 이제 공정몰이 또는 공정개혁 뭐 이 의제 갖고 검찰개혁과 그 입시 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글로 돌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당은 총선기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확 치고 나간 거죠. 그게 불출마 선언. 그리고 또 이번에 총선 기획단에서 소위 당내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젊은 블로거나 그 새로운 사람들을 넣어서 뭔가 저기는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준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총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 총선의 의석수를 어디서 많이 차지할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거든 야든. 그러면 현재 국민들이 정서를 잘 읽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정서는 확 바꾸라는 거거든. 여단 저 사람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총선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야단 그게 전혀 안 보이잖아. 야단 바꾸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지키는 데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들어가면 바꾸기를 원하는 쪽에 표가 가겠어요? 있는 것을 지키는 쪽에 표가 가겠어요? 바꾸고 있는 쪽에 표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야당이 원래 여당보다 더 확 바꿔야 되는 게 기획단부터. 지금 어떻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어떻게 중진들 좀 나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봐야죠. 그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진들을 뭐 그냥 몰이하듯이 내보내를 그렇게 아니고 제가 옛날 사무총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선거를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예장 총재인데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분들은 찾아뵙고 불출마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이해창 총재가 가까웠던 중진들 원로들 가서 제가 딱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배님이 좀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화가 나서 말이야 기껏 일 잘한다고 사무총장 시켰더니 뭐 우리부터 나가라고 그래 이렇게 뭐 화를 내셨는데 제가 끈질기게 앉아서 이야기를 쭉 들었죠. 이대로 가면 우리 집니다. 우리 집은 대선이고 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 그렇다고 뭐 초재선들을 놓고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선배님이 불출마 선언해 주십시오. 그럼 16명 중에 몇 명이 그러면 불출마? 거의 다. 거의 다요? 거의 다. 거의 다 불출마를 했죠. 그래갖고 무난히 공천심사위원회에다 이런 어른들은 본인 스스로 불출마했고 불출마할 거니까 여기는 손대지 마라. 충청 출신인 친박계 재선 김태흠 의원이 영남과 서울 강남의 이른바 텃밭 중진 물갈이를 공개 주장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3선 이상으로 부산 경남에선 6선의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11명, 대구 경북에선 4선의 조호영 의원 등 4명, 그리고 서울 강남갑 3선인 이종구 의원 등 모두 16명입니다.
또 고향인 경남 창녕과 거창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의원 등을 겨냥해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당 대표부터 희생하라며 사실상 비례대표 출마에 반대했습니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로 혁신 공천이 자기파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황교안의 청선 기획단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김이 못 들어가게 나경원 대표를 해당행위다 해가지고 임기가 도래하면 바꿀 듯이 하다가 지금 다시 손잡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경원 대표는 그대로 스테이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 보면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팔을 지키기 위한 기획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김민정 교수 조국 시즌2가 온다 오더라도요. 민주당은 카드가 많아요. 12월 달에는 개각을 하고 이낙연 총리를 바꾼다 하면은 전부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한 카드가 혁신 공천이다, 물갈이다, 개각이다, 후임 총리다 하면은 저는 거의 민주당이 이끌어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저도 손해예요. 뭐 민주당이 기획단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잘 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잘 꾸렸느냐를 따져 들어가 보면 선거의 환경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 선거의 환경이 좋으면 오만해져요. 오만해져서 찍어내기 이런 거 하고 자파공천 이런 거 하고요. 선거의 환경이 좋으면 통합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선거의 환경이 나쁘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이 통합적인 이 기획단을 꾸린 그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그널 중에 하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지사와 밥 먹는 자리가 나왔어요. 얼마나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소위 친문 지지자들이. 근데 그렇게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선거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위기감은 자유한국당도 뭐 느끼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표의 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단을 보면요. 유고남이에요. (60대) (50대) 남자 12명 중에서 단 한 명이 여자고요. 40대가 한 명 있던가요? 뭐 이러고 다 60대, 50대예요. 12명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의 평균 나이는 57세. 여성은 1명뿐이고 30대 이하 청년층은 1명도 없습니다. 12명 모두가 친황교안계 기성 정치인입니다. 변화와 쇄신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조차 민주당 인선을 보니 결기가 섬뜩하다고 했고 다른 초선 의원도 한국당은 황 대표 말 잘 듣는 측근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60대, 50대 남자만으로 이렇게 선거단을 기획단을 꾸릴 수가 있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감이 제로다. 내가 이번에 쭉 이제 지켜보면 조국 사태를 두고 국민들이 생각은 정서가 바뀐 거예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백 있고 장관하고 뭐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잘난 사람들인데 질렸다 이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짜 바닥에서 좀 바꿔라 이런 분위기가 난 아주 많다고 봐요. 프랑스에서 왜 그저 마크롱 577명이 당선됐는데 308명이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당선됐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왜 29살짜리 그 여성 그 하원 있잖아요. 이 사람은 트위터의 파워 지수가 트럼프 다음이거든. 그런데 매트리스하고 식당 종업원하고 정치 근처도 안 가보던 사람이
지금 미국 하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원으로 등장했단 말이죠. 지금 흐름이 기존에 정치 오래 하고 뭐 장관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 이제 막 그만큼 나라 해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안 해본 사람들 해봐라. 이거는 한마디로 내년 선거는 심판의 초점보다가 변화의 초점이 있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당의 영입 인사들도 문재인 반대만 잘하는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방금 말씀 맞아요. 우리 국민이 지도자예요. 예를 들면 낙하산 공천 같은 게 지역에서 먹히지 않아요.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면서 애환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등장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되게 아시아권은 특수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 특히 EU, 불합화하는 그런 변화를 선택하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 선거구호가 체인지 아니었어요, 변화. 체인지. 이제 내가 이야기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민주당은 뭔가 변화를 담아내려고 했고 한국당 기획단은 이거는 기획 자체가 변화를 담아내는 게 아니라 막 현실 자기들끼리 지키는데 이게 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기획단을 평가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긴급 결의를 해야 돼요. 한국당 선거기획단장으로 이재호 수석 고문을 만장일치로 추천합시다. 됐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고 여당의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정치 감각이 아무래도 지금 아직은 훈련 중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어떤 변화의 그 흐름을 제대로 못 담아냈는데 이번에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 선언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핵심은 혁신은 공천인데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그런 밀실 공천이나 지분 공천이나 과거와 같은 보수 공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확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공천을 만드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거든요. 제가 이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우파의 제일 문제는 타이밍을 놓치는 게 참 문제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도 지금 여당처럼 발빠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식은 밥을 먹고 식은 밥까지도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쉰 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지금 이 순간에 선언을 했다는 거는 따뜻한 밥이 식은 밥까지는 됐는데 아직 쉰 밥까지는 안 갈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데펴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황교안 대표의 통합 선언은 무의미해요. 또 한 번 제의를 하자고 하면은 비록 MB 정무수석의 부담이 있지만은 우리 박형준 교수 같은 분을 총선 기획단장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경쟁해야 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례대표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갔어요. 잠깐 저 황교안 대표랑 뭐 물밑 접촉하셨어요? 통합 운동을 우리는 했잖아요. 물밑 접촉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누신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바깥에서 시민단체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고 거기서 이미 8월에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 네, 그게 네. 평소 제 소신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모임도 여러 번 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지금 통합의 대상과 범위,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상당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시작이고 그 범위는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 바람직하기로는 안철수 계획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대통합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그것은 아직 그 실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라 하면 외연 확대를 더 하시는 겁니까? 축 더 통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젊은 세대, 수도권,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확장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나 중도층이나 수도권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과 결합이 돼야 그런 통합이 없으면은 사실 그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 통합은요. 네. 앞으로 네. 될 때까지 깼다 붙었다 몇 그렇죠. 번 합니다.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그래갖고 연말까지 가는 건데 연말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봐야지. 1월 달부터는 뭐 그렇죠. 통합할 정신이 없는데 정치는 네. 이쪽이 통합되면 저쪽도 돼요. 이쪽이 분열하면 저쪽도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는 안 가요. 나의 불행은 반드시 당신의 불행으로 전이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의 대통합은 확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세력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유파의 모든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통합을 위해선 한국당 간판을 꼭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간판은 어떻게 고집하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낮추는 이런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교훈삼아 미래로 나가자며 탄핵 논쟁은 접어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최근 탄핵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혁 보수를 보수 재건의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겠는데 황교안 대표가 탄핵 불문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탄핵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자기 반성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때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탄핵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걸 갖고 책임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끝도 없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이 더 큰 대의를 가지고 정치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 취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강하게 그 당시 탄핵을 했던 세력에 대해서 비토하려고 하는 분명히 강력한 또 그 보수의 한 축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고 또 비판도 할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서 와글와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자기 성찰의 자세로 이거 접근하지 않으면 그 통합 과정은 대단히 전 어려운 이 허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관할 계제는 아니죠. 네. 이해찬 대표로는 안 된다는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잖아요.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 수장인 사람이 다시 행정부의 총리로 들어간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권력서열이었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거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물론 뭐 한번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건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거지. 금도가 벗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말씀 100번 맞는 말씀인데 네. 국회의장 했던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다? 이건 진짜 막 가는 거지. 그건 정치가 없는 거지. 나는 그 선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워싱턴에 가면요, 그 이 캐피톨 그 의회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백악관이 제일 낮은 자리에 있고요. 사법부가 그 중간에 있어요. 대법원이. 그 의미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상징적인 기관이거든요. 그 의장을 했던 분이 뭐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거야 모르겠지만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딱 서열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은 그 상권 분립 정신에 안 맞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죠. 그걸 떠나서 저는 민주당이 정치 고수들이 모인 정당이라 그러면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모셔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훨씬 총선을 생각한다면 젊고 또 지금 이 그 소위 아까 말씀드린 변화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총리감을 물색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정무수석 한 번 더 해요. 그 뭐 안 시켜주니까 안 합니다. 네. 자, 그럼 역대 이 여야 인재 영입 중에서 잘된 케이스가 이런 거였다라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 인재영입 제일 잘한 케이스는 15대 국회 때 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도 낮고 15대 국회의원 선거 다 진다 그랬어요. 당시 여당이 신한국당이 다 진다고 했는데 그때 그야말로 혁신 공천을 한 거죠. 15대 때 들어간 김문수 의원, 홍준표 의원, 이재유 의원 그 뒤에 그분들이 20년 정도 그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보수 쪽의 대표주자들이 되거든요. 그때의 인재 영입이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15대 때 네네. 네, 공천 이야기를 한번 하면 네. 그때 내가 이제 감옥 갔다 나와갖고 이제 할 일 없어 이제 시민운동하고 있을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청와대에서 정심이나 같이 하자고 갔더니 국수를 이제 한 그릇 시켜서 이제 먹으면서 한 소리가 이제 재운동도 다 끝났으니까 뭐 출마 한번 해보지. 신한국당으로 은평을에 출마를 해달라 이거예요. 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려면 내가 당선되기 쉬운 경상북도에서 자리를 주셔야지 떨어질 거 뻔한 서울 그거 출마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도는 이 회장 아니라도 당선될 사람 많아. 그 은평을은 이 회장 아니면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은평을에 출마를 해갖고 이제 결국은 당선을 됐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 과정은 본인이 직접 출마시켜야 될 사람을 딱 전화를 불러다가 지역까지 지적해줘요. 그렇게 해서 15대 공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전신을 봐서는 제일 성공적인 공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15대 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현역이 있는 사람은 이제 김무성 씨가 현역이고 나머지는 다 원내로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정치권에 계속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15대 때 들어온 사람들이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광야에서 군사독재 정권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지하 시민단체나 대학 학생운동권에서 많은 피를 수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인영, 우원식 다 그때 영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권 후보로 했던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영입해서 천정배 의원만 하더라도 데려다가 너는 안산으로 가라 이렇게 정해주면 그때 당시에는 경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삼김이 가장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정치적 고비마다 창당과 젊은 피를 수혈해서 보충했다. 평민당을 창당했을 때도 당시에는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잡고 있지만은 이우정, 여성계 이우정 선생이나 문동환 목사, 박영숙 선생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수혈을 받았다. 형님 말씀했지만은 평화민주당이 어느 정도 혁명적 공천을 했느냐 하면 평화민주당이 통일민주당하고 갈려졌죠. 그런데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전신 같으면 무슨 판사했냐 검사했냐 장관했냐 이런 거 따져보고 하겠지만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했던 제야에서 50% 지분을 주겠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영입해라. 그러니까 배합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다소 말이 있었겠지. 그때 과감하게 제야에서 배합민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이해찬 총리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해찬 총리.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때 선거에 의석 차지했잖아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여권이 조국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자신감을 얻은 덕분일까요? 얼마 전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장님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네, 그 물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도 보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참모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현재 다 하고 있고 시대 소명을 지금 다 하고 못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들이 뭘 다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조 전 장관을 조용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글을 올려 외압 논란을 자초했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는 적절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베이스가 되는 실질 성장률은 몇 %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참 경제수석의 수준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오늘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경제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써. 왜 위원장은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보다 이런 정무수석 처음 보겠습니다. 나는 운영위원회 국감한 걸 보고 아 청와대가 진짜 오만하구나. 저게 내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원내대표하면서 국감을 청와대를 했죠.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원내대표하면서 청와대 국감을 해봤는데 저런 식의 국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야당이 잘하고 못하기를 떠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노영민, 안보실장이라는 사람, 정무수석이라는 사람, 경제수석 이 넷은 청와대 수석의 핵심이잖아요. 이거 뭐 형님 청와대 있어봐서 잘 알지만 넷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넷이 하나같이 답변하는 걸 보세요. 노영민 실장은 그 뭡니까 그 비서실장인 사람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을 묻자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일이 뭔지 묻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안 떠오르는 뭐 당장 조국 사태 난리가 났는데 인사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걸. 정용 실장은 뭡니까? 아니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에서 3번이나 이동식 발사대 움직여갖고 쏘고 했는데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몰라도 북한이 그걸 할 능력이 없다.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 발언을 감싸려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약간 이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쏘고 일정 지점에 가서 다시 발사대를 거치하고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결국은 이동식 발사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보실장이 이동식 발사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벌어진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기정 수석이 뭐 개인적으로는 나도 잘 알죠. 사람 개인적으로는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정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잘 우시죠? 뭐 하여튼 열인데 나경원 의원이 왜 우기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기십니까? 그런 말 국회에서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장관 그 무슨 억지입니까? 그거 왜 자꾸 그 되지도 안 하게 우깁니까?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건 그냥 흔한 말이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강기정 수석은 자기가 낄 때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를 막을 수 있다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그럼 뭐한 그게 그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낄 때 끼고 빠질 때 안 빠지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호선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은 그럼 뭐 그걸 그 수치를 몰라요 당장. 베이스가 되는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시간 가요. 빨리 답변하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네, 경상 기준으로 올해 3.0, 내년 3.8. 예, 참 경제수석의 수준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오늘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경제를 하는 겁니까?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야 경제 되겠어요? 일본하고 좀 경제 전쟁 한다면 기본도 안 되는 사람 무슨 전쟁을 해? 정말 경제 성장률이 실제 경제 성장률하고 잠재 경제 성장률하고 그걸 경제수석이 머리에 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알고 모르고 간에 청와대 수석들이 실장부터 시작해서 안보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한마디로 오만한 거예요. 국회를 알기를 야당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건 그건 기본이고 아주 답변 태도가 오만하고 불손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5번이나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국회의원 5번 하면 국정감사를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런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걸 본 일이. 그 말이 돼요. 야당이 한심하니까 그러지.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호 수석, 이재호 고문께서 그 한국당 고문 그만해. 자꾸 뭐 상임 고문하니까 부르기도 성가시고 아무튼 대한신다로 가야 되겠네. 오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 정체성 검사에서 안 될 거야.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이죠. 오만한 결과고. 그렇지만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잘못한 게 뭐냐. 왜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비서실장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시적 답변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대서특필돼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수석이 왜 경제성장률, 잠재 경제성장률 모르겠어요. 그 수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얼버무렸다. 그래요. 정의용 실장이 화를 내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납득이 돼요. 그런데 뒤에서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밤중에 엉뚱게 때리는 거야.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잠시 정상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저는 강기정 수석이 또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와의 그 발언 속에서 된 얘기에 불쑥지가 끼어든 건 100번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또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야기를 또 한편으로는 접수해 주시는 것도 야당의 또 의무 아닌가. 그리고 저의 정심 약속은 매우 중요한 공적 업무 약속을 깨고 여기로 왔어요. 말하자면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건 완전히 을이다, 을 중에 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이 지난 오늘 아침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네, 제가 그 장면을 조금 유심히 봤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질문이 톤이 다른 의원들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를 막을 수 있다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당내에서 여당과 효율적으로 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난들이 나오니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국감할 때 국회의원들은 좀 많이 야단을 치시잖아요. 뭐 그냥 그럼요. 지적이긴 한데 이제 뭐 야단을 치시는데 근데 저는 그 야단 치는 모습도 물론 이제 국민으로부터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다고 느껴질 때도 있긴 있거든요. 이 청와대든 뭐 언론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을 사석에서 비판하거나 국회 아닌 곳에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국회 내 그 회의장에서 더구나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이게 오만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법 정신 자체를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일단 봐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이 국무위원이나 이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준엄하게 질문을 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국무위원이나 거기 답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된다든지 그거는 또 국민의 품격을 낮추는 거니까 준엄하게 하되 준엄하게 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하고 또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야단치라고 있는 곳이 또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자체를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되고 다만 그 태도나 이런 데 있어서 그 품격을 지켜라 하는 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강기정 수석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82학번 동갑이더라고요. 네. 네. 가까웠었잖아요. 그럼요.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예, 원내대표님하고는 국회 시절에도 같이 자리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전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이 강기정 수석 또 나경원 원내대표. 일단 82학번 동기입니다. 강 수석은 전남대 전기공학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시기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또 두 사람 모두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정치적 아픔을 거친 이 두 사람의 과거 모습. 제가 당을 위해서 물러서겠습니다. 대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좀 찾아가실 계획이나 아니 사람이 국회도 오지 말았는데 어깃장 놓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보다 이런 정무수석 처음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무수석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국회의원 질문에 막 같이 사태질하고 이런 경우가.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좀 자기 그 분노를 좀 못 참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따뜻한 사람인데 과거에도 공중부양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강 수석은 의원 시절에도 국회에서 벌어진 소동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전화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와서도 한번 공중부양한 적이 있었고 그 미디어법 처리할 때도 그 의석 위로 올라가고 그냥 경위들 한번 혼내준 적이 있었고 국회 방호원을 때려 벌금 1,000만 원을 내고 청와대 경호원 폭행 논란에도 휩싸였죠. 차를 왜 차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인데 2016년에 그 필리버스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강기정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러 나와갖고 눈물로 내가 이런 그 필리버스터 기회만 있었어도 폭력 의원이 안 됐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말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송구하게도 저는 지난 국회에서 싸움이 나서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4대강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한 죄송합니다. 또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 잡기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당시에 야당의 입장에서 그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막냐 이게. 그걸 안 막고 점잖게 말로 하자니 저의 젊은 피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점잖게 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과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국회의원들끼리 그 다툼이 생긴 상황이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국민들을 호통한 결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말싸움 수준으로 이 문제를 그 호도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김민전 교수께서 이제 국회의원을 나는 안 해보셨다 하는데 다 해봤어요. 얼마나 점잖해요. 똑같아요. 참 이 국회 터가 그런지 멀쩡한 진짜 밖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국회의원 되면요. 그런 일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있지만은 최소한 금도는 있어야 돼. 특히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얼굴이고 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옳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민주당의 무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심한 질문을 한다고 느꼈을 때는 당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샤우팅도 하고 싸움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강기정도 잘못했지만은 참 민주당도 무능한 여당이다. 그럼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요즘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건 모르지만 네. 민주당이 목소리 낼 때는 안 내고 네. 내지도 못하고 싸울 때는 싸워줘야 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 피단 기관에 앉아 있는 오늘 저 좌석에 앉아 있는 정부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잘했다는 칭찬을 안 해요. 자기 속마음이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해요. 강 수석이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안 하시는데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씀을 그런다고 자꾸 국회를 보이콧하는 한국당은 자꾸 광화문으로 나가는 한국당은 나는 보이콧 당이고 광화문 당이다. 이러니까 또 지금 국회가 스탑돼 있잖아요. 진짜 동물국회는 싸우기는 했어도 일은 했어요.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해가지고 식물국회 되니까 진짜 완전히 식물된 거예요. 저는 그거 국회 선진화법 탓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정부가 전국을 운영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을 보면 주고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당이 더 세게 야당을 압박해요.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당에게는 강하게 야당하고 싸우라라고 싸우는 역할을 줘버리고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바를 해갔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런 유혹을 정부가 받게 돼 있어요. 선진화법 전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힘으로라도 하여튼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일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시행령을 고쳐갖고 일을 한다고요. 사실은 지난 정부보다 훨씬 시행령 의존도가 높아요. 그리고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훨씬 더 이전보다 여야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야 되고 정무수석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 이 청와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전보다 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정을 원활하게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왜 지금 국정이 이렇게 난조에 빠졌는가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보실장이 안보를 모르고요. 경제수석이 경제를 모르고요. 정무수석은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리에이종이에요. 연락책이에요.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은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부드럽지 않은 양반이 가서 정무수석을 하니 여야의 관계가 제대로 가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경원 대표님이요. 제가 정무수석 되면서 늘 대화 좀 하십시다. 정무수석이라는 것이 앞다리 갔다리 국회하고 청와대 앞다리 갔다리 해서 이거야 시계추가 아니잖아요. 정무수석이란 건 정책을 가지고 논의도 좀 하고 법도 좀 통과시키는 일도 좀 논의 좀 하자 이런 거지. 우리 박형준 교수님이 정무수석 할 때는 어땠나요? 비슷했어요. 안 비슷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아니, 뭐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하지. 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꾸 디스하시면 저도 생각하면은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네, 아니 뭐 사과를 할 때는 그 국무위원이든 뭐 이 청와대 수석들이든 자신의 행위가 가해서 사과를 해야 될 때는 사과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부의 가장 대표격이신 우리 총리께서 국민께 그 사태에 대해서 예결위 파행과 있었던 그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참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더 야당인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 저는 뭐 이러한 총리의 마음가짐과 이런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요. 더구나 그것이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과에 또 무슨 변명을 붙이고 또 다른 그 역으로 공격하는 소재들을 말 속에 집어넣어서 사과를 하는 건 그건 사과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를 더 화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기정 수석이 사과는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야당의 입장에서 이게 진심이 담긴 진정성을 가진 사과라고 받아들일까?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야당에 돌리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강기정 수석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강기정 수석처럼 화내지 않고 이게 정무수석을 한 사람으로 이강래 수석, 유인태 수석, 박형준 수석 이렇게. 과거에 훌륭한 정무수석들이 많았어요. 뭐 이강래, 유인태, 박형준 이런 분들이 정무수석으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좀 주변에서 제가 제 자랑을 잘 못해서. 그래서 지금 아유 너무 형님들이 박하시네. 잘했다니까요. 제가 장관 할 때 국감에 갔는데 예산 문제가 우리 부서의 예산이 너무나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일은 많은데 그래 그 이야기를 다 90도 저라고 사전에 좀 이렇게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때 야당이 그거 뭐 다 해주라고 이재호 장관 저렇게 야간이가 다 해주라고 오히려 야당이 그걸 예산을 증액해 주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인데 저는 실세 아니고요. 뭐 실세했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분들도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어요. 잘한 척 하는 거. 네. 뭐 잘한 건 아니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 질문에 공세적으로 답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회의에도 불출석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 노 실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떻게들 보셨나요? 저도 뭐 비서실장 했습니다. 네네. 국회 출석해야죠. 그렇지만은 청와대에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대개 정책수석이나 정무수석이나 경제수석이 대리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 박형준 교수가 정무수석 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저는 옳다 그러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결위 출석은 예결위가 길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청와대는 또 긴급한 사항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꼭 비서실장이 매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출석 여부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이 이거는 꼭 비서실장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날은 꼭 참석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 이전에 국감장에서 노영민 실장이 답변을 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비판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죠.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데 국민의 요구는요. 차질이 국민의 없도록 요구는 보좌하는 제도 것이 탓하지 말고 현재 실장님 들으세요. 참모들에게 실장님 주어진 들어보십시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있습니다. 요구는요. 제도 탓하지 말고요. 그 청와대에 지금 가장 정점에 있는 실장님 제대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무슨 제도 지금 제도 운운하십니까? 제가 제도라고 얘기 안 했고요.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는 말씀을 말 힘들게 하지 드렸습니다.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을 제대로 하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뭐 지금- 하는 겁니까? 또 싸우자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실장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아니,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 대통령에 대통령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못합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다니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국 사태 문제는 분명히 인사 실패인데 그 인사 실패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니까 야당이 그것을 계속 추궁을 하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로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인식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정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송구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답변한 게 오히려 현재의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노 실장이 바쁜 일이 있으니까 실장이 못 가고 누구를 데리러 보낸다든지 이런 건 뭐 양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지난번 그 일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기분 나빠서 출석 안 하겠다. 이래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지는 거지. 야당으로서는 문제 삼을 만하죠.
야당에서는 비서실장이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오는 것은 자꾸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관리와 관행에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냥 정말 겸손하게 아유 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나요? 있지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있죠. 제일 현명한 답은 뭐냐?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건 제가 솔직하게 모릅니다든지 또 아니면 그건 사실 솔직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든지 이렇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최상의 답이에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닌다 그러고 그래야지. 모른다는 답변도 그렇게 모범답안 같진 않은데요. 모르는 거 어떻게 실제 모르는데 거짓말하기보다 낫지. 아니 비서실장이 내가 뭐 우리 정권이 뭘 버티는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재호 알면서 장관이 모른다고 하니까 문제겠죠. 운영위에 출석하면은 90도로 네. 인사는 잘하지만은 답변은 제일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많이 봐줬어요. 네. 왜 평상시에 잘하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하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이 여당 총선 전략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처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연구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를 뒤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과 친구의 인턴 증명서, 2013년에는 아들의 인턴 예정 증명서, 2017년에는 아들의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계좌를 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 계좌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할 때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특정 혐의와 관련된 시점에 자금 거래에 대해 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일 사모펀드 투자를 알았거나 연관됐는지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공모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은 애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시즌 2가 얼마나 큰 스토리로 나타날까 이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한 얘기처럼 검찰이 잘 틀어막고 있기 때문인지 우리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엿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조금 짐작은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을 보면 바로 공문서 위조와 행사 쪽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어요.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수사. 검찰은 신용정보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대표도 조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인데요. 혹시 뭐 대표님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업체의 지방세 감면을 돕거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 부시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한 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이제 버닝썬의 경우에도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분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그분의 주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BBK와의 연관성도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큰 권력 비리로 시즌 2가 시작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무부가 파견해서 사실 그 윤규근 총장 그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복귀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를 그 법무부가 사실상 좀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 유재수 사건, 그 윤총경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묘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 유재수 부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찰반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윗선이 누구냐. 그건 비서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도 청와대 있어봤지만. 금융정책국장 같으면은 핵심 요직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런 비리 혐의가 있어서 감찰반에서 감찰하고 있는 거를 감찰 중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수석이 했거나 비서실장이 했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게 그 중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이 김태우의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묵인하고 지시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시간, 그럴 결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권력형 비리의 그 소위 냄새, 좀 소위 말해서 선수들끼리는 그 냄새를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거죠. 근데 검찰이 과연 거기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쟁점인데 바로 이번에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원상복귀시킨 것은 거기까지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신호를 강하게 보낸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볼 때 단순히 조국 가족들에 관계된 비리 있잖아요. 이런 거 같으면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됐고 동생이 구속이 됐는데 그 정도 선이면 조국 전 장관도 벌써 소환해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구속을 하든 불구속을 하든 벌써 끝났는데 가면 갈수록 사건들이 꼬리를 물잖아요. 그거는 뭐 유재수 건이다 뭐 윤총경이다 꼬리를 물고 계속 검찰이 조국을 놓지 않고 그걸 계속 조사를 파고 들어가는 거는 이 조국 사건이 단순히 조국 사건 개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로 비유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검찰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검찰은 더 신중하고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오래 갖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냄새가 나요. 글쎄 뭐 냄새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사해 놓은 게 냄새가 난다고. 사냥개들이 받는 거죠. 조국 장관을 보면은 꼬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온 사항인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방향이 진전될까는 검찰만이 알고 있고 우리는 좀 지켜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못하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못하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미 뭐 2명이나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분명한 것 같고요.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이 다만 민정수석이 못하게 했느냐 아니면 뭐 누가 했느냐 이것은 아직 클리어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 부분은 그러면 못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혐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화에 대한 영장을 안 주느냐. 전화가 요즘은 가장 증거에 있어서 핵심인데
조국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범죄 혐의가 없는 분들의 핸드폰도 다 그러다가 포렌식 했잖아요. 2017년 12월 외교 안보 정책 내용이 자꾸 언론에 유출되니까 그때 감찰을 했죠. 네, 외교부에 했습니다.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몇 대 뺏었습니까? 이미 제출입니다. 예. 외교부 공무원도 사생활로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그 본 내용과 다르게 이 공무원들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할 범죄자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잠깐만요.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잠깐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예. 압수수색을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 그래도 압수수색을 할 만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혐의도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압수수색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건 잠깐만 계세요. 지금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가혹한 고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석님,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본인이 그리고 특별감찰일관이 있어서 본인한테 휴대폰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사용한 휴대폰 자진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검찰에서 저희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지금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심 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유심 칩, 예.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검찰 수사로부터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증거 인멸 행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검찰에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검찰에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영장을 안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사법부도 좀 각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세요. 잘하시네.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예, 전화기 추적에 대한 영장을 내주지 않는 거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좌 추적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다 겪어봤지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좌 추적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된 전 금융거래대에 대한 계좌 추적 이런 것이 법원에서 그냥 비리비리하게 나왔거든요. 계좌 추적.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중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서 계속 기각한다는 것은 법원이 오해를 받을 만하죠. 유시민 이사장, 박원순 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조국 관련 옹호 발언이 이어지는 반면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글을 3번이나 이제 쓰셨어요. 그중에서 이제 진영 논리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주고 저쪽 편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비판하고 이런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진보 진영 인사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커버해 주니까 오히려 더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또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쪽의 입장에 섰단 말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가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진보 인사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최소한 조국이 나쁘긴 하지만 검찰 개혁이 중요하니까 임명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국은 죄가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이건 비상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진보라는 건 진보에 대한 모독이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편법 탈법에 대한 그런 옹호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진보 진영 내에서 서민 교수라든지 진중권 교수라든지 또 김경률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살아난 거죠, 사실. 그런 목소리가 없었다 그러면 진보 진영은 진짜 염치도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런 금태섭 의원이 그렇죠.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판 정신이 아닌가.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그거는 참 그거보다는 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 금태섭 의원 얘기한 대로 여권 내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라는 기준, 가치라는 그렇게 정의라는 기준, 보편적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없었다면 야 그래도 보수는 염치라도 있는데 진보는 염치도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여연대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정치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감시자로서의 그런 역할보다는 다 정치적인 충원의 통로로 시민단체들이 활용이 되는 측면들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오히려 정관예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김 전 위원장을 징계하겠다던 참여연대가 결국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집행위원장과 경제금융센터 소장직에서 사임 처리했습니다. 징계를 하기로 했다가 뭐 마치 선심 쓰듯이 징계를 안 하기로 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죠.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조국 일가의 펀드 문제를 살펴봤던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참여연대를 탈퇴했습니다. 조 의원은 참여연대가 관변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했다며 참여연대 출신이 정권 요직으로 가는 사례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딴 비판에 대해 폭넓은 이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도 관련된 추가 논의는 더 이상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다 입다물어 주고 보호해 주고 그건 또 새로운 심판 정관예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건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 비판이 그런 있다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예. 내부 비판이 활발해야 돼요. 네. 내부 비판을 자꾸 의도적으로 틀어막거나 또 들어막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그 내부가 점점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부의 비판이 활성화돼야 그게 살아나가지 그걸 자꾸 잠재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 총선 전쟁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에 5글자로 조언 한 말씀씩 또 5글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일관성 있게 가려고요, 그냥 5글자로. 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 뺏기기. 아무리 정책 선거하려고 해도요. 나중에 되면 공약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유권자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다 뺏겨가지고. 공약 뺏기기. 네. 전 아까 공약 뺏기기로 들어서 공약 뺏기기. 네. 경상도에서 뺏기기. 네, 맞아요. 네. 하나 5자로 여든 야든 내년 총선에 임하는 그 자세 확 바꾸세요. 제가 할까요? 네네. 이게 총선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여야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5자를 돌면 죽는다. 제가 당선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인데. 왜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왔네요. 박지원 당선. 어떤 지방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요. 9호 정이 나왔느냐? 안 정했다. 그랬더니 벌써 정하셨군요. 아주 딱 우리 전라도식 송가인 냄새가 나는 9호를 하나 정해줘. 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일 잘하는 박지원 또 뽑아서 부려먹자. 강적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전념하겠습니다. 여당이 해야 될 일은 그 국정의 성과를 내는 것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죠. 야권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쇄신이고요. 또 하나는 통합입니다. 쇄신과 통합 꼭 하시라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회의원들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다 이번에 바꾼다. 이런 정신들을 갖고 공천에 임하고 선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